안녕하십니까. 임상심사 2급 강의 지도하는 진송호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심리학 개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개론은 사실은 실기 과목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험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은 사실은 이 심리학 개론 내용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필기 과목이 가지는 특성이 내용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많이 이렇게 암기하거나 외워야 되는 측면보다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훨씬 수험 준비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심리학 개론은 총 5개의 어떤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심리학의 역사, 방법론, 두 번째 챕터가 발달 심리학, 세 번째가 성격 심리학, 그다음에 학습 및 인지 심리학, 그다음에 다섯 챕터가 사회 동기 정서 심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의 내용이나 저희 이제 이 구성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조금 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핵심 강의 내용들 파악하시고 이후에 교재를 통해 가지고 좀 깊이 있게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심리학 개론이라고 하면 다양한 분야 여기 보면 다양한 심리학 응용 심리학적 내용, 이론 심리학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체를 다 학습하는 거는 여유가 되실 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험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이 꼬깔콘 형태로 그래서 기출 문제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학습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심리학의 역사랑 연구 방법론 그 중에서 이제 심리학의 역사 부분들이 가끔 필기 문제, 객관식 문제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핵심 사항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임상심리학 자체 전체를 공부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각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심층적으로 필드에서 활동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자격증을 딴다는 측면에서는 항상 이 꽃갈콘 형태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점 시간 여유 있을 때 확장해서 좀 학습을 하는 방법 반대로 좀 더 전문적으로 조금 임상활동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거꾸로 꽃갈콘이 거꾸로 뒤집힌 형태의 깔때기 형태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의 역사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연구 유형과 접근 방법 중에서도 조금 나와요. 밑에 나오는 뭐 3, 4에 해당되는 자료 수집이라든가 기초 심리 통계에 관련된 부분은 약간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수학적인 맥락들 그다음에 이 표집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 그 부분도 정리를 좀 부탁드리면 좋겠고요. 발달 심리학 같은 경우에도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들 그다음에 뭐 정신분석 정신분석은 자주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앤스워드의 그 에인스워스의 어떤 애착 유형 이론들 이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핵심 사항만 좀 정리를 하는 거로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발달 단계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이걸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성격 심리학 같은 경우도 앞에 발달 심리학과 약간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성격의 기본 개념들, 그다음에 이 정신분석적 이론은 자주 언급이 되니까 폭넓게 저 자체를 뭐 공부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시험에 관련해서는 핵심 사항들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본주의 이론도 상당히 많이 반복돼서 우리 한의원의 감초라 그러죠. 자주 나오는 형태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질 이론이라든가 어떤 성격 유형론에 관련된 부분들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기출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이론은 제가 성격 심리학에 넣어놨지만 필기, 실기, 공이 자주 나오는 영역이니 다른 과목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및 인지 심리학이 나오는데요. 이 학습 및 인지 심리학은 행동주의 이론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의 근간이 되는 이론, 특히 우리 임상심리 과목 혹은 이 심리 상담에서 치료적인 맥락으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지어서 개론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두시고 또 인지심리학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밑에 나오는 사회심리학적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영역에 해당이 좀 된다. 그리고 정서 심리학 관련해서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스턴버그의 사랑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만들어지는 삼각형 이론이라고,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개론 과목 중에 내용이 상당히 이 개론 자체가 많은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니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심리학 관련해 가지고 요 기초 심리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체에 10년간 요 챕터별로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그래서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요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심리학 역사,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연구 방법론 관련해서 여기 나오는 실험이라든가 척도, 신뢰도, 타당도, 뭐 집중 경향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객관식 형태의 어떤 필기 시험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 사항만 잘 흔적이라도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공부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많이 나오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격 심리학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반복돼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격의 개념이라든가 프로이드의 욕동 이론, 정신분석적 이론, 그다음에 로저스, 로저스 관련해서는 자주 좀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담가의 어떤 상담 심리학에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거 정리를 해주시고요. 카테리나 빅5라고 얘기되는 성격 5요인, 그다음에 학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강화, 레인포스먼트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 이어서 연결지어서 학습이나 인지 심리학에서 이 조건 형성, 학습 이론의 중요한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고전적 조건화 혹은 조작적 조건화라고 얘기되는 거, 그다음에 도피 회피 학습이 한두 문제씩 감초처럼 나타나는 경우들이 나오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강화 계획이라는 개념들, 그다음에 처벌 강화, 그다음에 뭐 기억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기억이 관련된 이 효과적인 이 기억을 하느냐, 혹은 여기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망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문제가 간혹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개론에서는 요 첫 번째 챕터,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그다음에 사회 동기 정서 심리학에서는 여기 빨갛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귀인 이론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쫙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내용들이 심리학의 역사나 연구 방법론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른 과목들, 지금 1과목인데요. 우리가 2, 3, 4 과목들, 뭐 임상, 이상심리, 그다음에 뭐 상담심리, 이런 내용들과 중첩이 되는 영역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기간에 좀 효과적으로 학습을 한다고 한다면 필기 기출을 중심으로 하면서 요 챕터 1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고 3, 4는 실기 공부 안에서도 좀 되풀이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학습이 되는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제한된 시간에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강의 내용 중에 핵심 사항들이라든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의 역사, 요 역사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요건 나중에 임상심리학 과목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 최초의 임상심리 연구소에 대한 측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심리학의 역사는 요거 아주 상식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꼭 자격증을 따는 측면이 아니라 임상가로서의 활동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심리학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라고 좀 이해하시는 측면에서 간단히 정리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은 저희 교재들 통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최초에 1879년이죠. 이 분투라는 분, 사실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구성주의라고 하는 심리학을 이제 처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학에서 심리학이 나오면서 심리를 그러면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물리학을 좀 가정을 하면 어떤 물체를 봤을 때 물리학이라는 곳에 가장 시작이 되는 게 이건 도대체 뭐로 이루어져 있지? 라는 아이디어를 처음에 가질 수 있겠죠. 저희가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심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직관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심리는 도대체 뭐로 구성이 돼 있지 하는 아이디어가 심리학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성주의는 그냥 간단히 심리는 뭐로 구성이 돼 있지? 라는 질문으로 스타트가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도대체 나는 본다는 게 뭔지, 내가 경험하는 건 뭔지, 밖에 있는 사물을 바라볼 때 이걸 나는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는지에 대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험에 조금 나오죠. 이걸 내성법이다. 인트로스펙트, 내 안을 본다라는 여기 심리학적 방법으로 실험이라는 개념으로 말을 써요. 지금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실험과는 굉장히 다르죠. 근데 초기에 우리가 옛날에 그런 심리학적인 개념이라는 게 아예 없던 시대에는 이게 상당한 철학과 달러라고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다. 그래서 마음은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고민했구나. 그래서 구성주의. 그러다가 구성되어 있는 거를 다 알건 아니지만 그래 대충 우리의 심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 우리의 감각들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특히 맛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구성주의에서는 유명하거든요. 맛이 몇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여기서 갈라져 나가면서 기능주의 되어 있지만 소위 말하는 정신물리학의 개념들, 감각이라는 개념들, 그래서 지각심리로 발달하는 하나의 축으로 간다면요. 대략 우리가 구성은 알았어. 그럼 기능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들, 우리가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게 이제 1980년대 이렇게 되면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가 기능주의 심리학을 이제 이분은 철학자이면서도 심리학에 대한 미국에서 실용주의라고 하는 맥락으로 그래서 요 기능주의는 진화 심리학의 진화 이론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그러면서 이제 획을 긋는 학파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건 조금 깊이 들어갈 내용이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는데 정신주의라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인간이 보이는 행동을 내면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 화를 막 낸다 그러면 저 사람은 충동적이어서 그래 라는 식의 이런 식으로 심리학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걸 우리가 멘탈리즘, 정신주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랑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관찰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거의 추상적 개념은 알 수 없죠. 그러면서 왓슨이라는 분이 나와서 우리는 측정 가능한 걸 해야 된다. 그래서 행동주의가 표방하는 거는 과학이죠. 과학의 시작은 데이터를 모으는 거. 데이터를 모은다는 거는 측정을 하는 거. 근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고 했을 때 우리가 측정하는 연구의 대상은 행동이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으로서의 행동주의 심리학의 시대가 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쥐도 연구하고 고양이도 연구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심리학 이론들이 학습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고정적 조건하니 조작적 조건하니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라 조금 동떨어지는 느낌을 주지만 행동주의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왓슨이라는 분이 주창해서 이제 진행이 되지만 스키너 사이에 또 그 이전에 인간의 행동을 여러 가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이 툴만이라고 하는 뭐 톨만이라고도 하고요. 요 심리학자가 인지학습 이론이라는 걸 이제 개념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데 느껴지지만 행동만 가지고 이거 극단적인 행동주의다라고도 얘기했는데요. 급진적인 행동만 가지고 인간의 행동, 심리를 이해하자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 이론을 요 SR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극이 주어지고 반응만 보면 되지 이 중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뭐냐라는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모른다. 이거 블랙박스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주장들을 하다가 툴만이라는 학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우리가 행동이라고 보지 말고 소위 말하는 수행이라는 개념들, 그래서 잠재학습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기대, 더 나가서 무엇인가 관찰은 안 되지만 심리 내적인 무엇이 돌아간다, 뭐가 있다라는 주장을 해요. 이거는 뭐 직관적인 사고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듯 보이지만 과학적인 엄격성으로 보면 상당히 이 행동지적 맥락에서는 조금 도전적인 인재. 그래서 목적이라든가 여기 보이면 인지적 이해라고 하는 건 마치 기능주의나 구성주의에서 얘기한 정신주의적 개념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 단계가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요소로. 그래서 자극에 반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게 그냥 블랙박스가 아니라 이 안이 기대라는 게 있다. 그래서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여기 보시면 인지도라고 하는 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마치 쥐가 머릿속에 미로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할 때는 학습할 때는 자체가 없으니까 굉장히 먹이까지 도달하는데 미로에서 머리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다음 학습할 때는 굉장히 빨라지더라. 그리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나서 더 이상 미로를 찾지 않는 행동을 하는 상황이 돼서 이걸 속으라고 합니다. 학습이 끝난 거로 생각했는데 다시 보상이 주어지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우도록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 10% 그러니까 90% 이상 빠르게 제가 비유를 드는 겁니다. 학습을 하더라. 이건 뭐냐?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로 기존의 행동주의 이론에서 이거는 그냥 몰라라고 얘기하는 거와 라고 말하기에는 머릿속에 인지 형태의 무엇인가가 어쨌든 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인지학습 이론 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겉으로 자극에 반응하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사실 깊이 보면은 목적적인 태도가 있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빨갛게 박스 처리되어 있는데요. 시험에 이게 좀 나오는 측면이라 따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주의 이후에 형태주의가 나왔다기보다는 초기에 구성주의에서 쭉 갈라져 오면서 이렇게 보시면 벨트하이머나 퀼러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지각하는 측면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이걸 게슈탈트라고 표현을 하죠. 독일어로 형태의 뜻인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행동주의에서 내적 인지 과정인데 특히 지각이나 감각에 대한 부분들을 행동주의가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나온 학문 혹은 갈라져 나오면서 행동주의와 평행을 이룬 학파가 형태주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우리 요 원리를 이용해서 게슈탈트 치료 상담에서 한번 다룰 텐데요. 이런 주제로 되고요. 그래서 지각이라든가 인식이 부분의 합이 아니라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라는 개념들을 가져요. 그러면서 인지심리학적인 영향도 주고 여기 통찰학습, 우리가 수학 공부 같은 거 하거나 어떤 이 학습들을 하거나 인생을 살면서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였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죠. 이걸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반응이에요. 경험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게 있다. 이거는 행동을 통해서 계속 다
기계적으로 1대1 관계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전체를 알아버리는 이런 통찰이라는 게 있다. 인사이트라는 게 있다라는 개념을 주장해요. 그러면서 과학을 표방한 심리학이 너무 진화론적인 맥락으로 가는 거에 있어가지고 반론이기도 하고 시대 분위기상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잠재력과 뭐랄까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인간 중심적인 사유의 학파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오랜 기간 그리고 지금도 영향을 많이 주죠. 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로저스나 마슬로우의 그 욕구 단계 뒤에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 학파는 자아 실현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의 경험과 감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나올 텐데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학문의 약간의 반론, 행동주의도 사실은 현재를 강조해요. 자극과 반응을 봐야 되니까. 근데 대상을 인간을 마치 이 진화된 동물로만 취급하는 듯한 뉘앙스. 물론 그건 아니지만 학술적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인간으로서 그 다음에 분석에서처럼 얘기하는 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과거에 어렸을 때 경험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현재에 벌어지는 거에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교과서에도 이렇게 따로 정리하는 측면이 이 현상학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현상학을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은데 지금 드러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과거가 어떻고 이면에 무엇이 있고를 따지는 거는 부수적이다. 실존주의 철학적인 맥락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심리학적 이론을 현상학적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슈탈트도 그렇죠. 패턴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현상학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험은 그냥 무의식에 의해 가지고 이드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능동적이다. 그리고 과거 경험보다는 현재의 잠재력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나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기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맥락으로 이제 설명하는 인본주의 심리학이 쫙 나오고 이 심리학 학파들에 근거해 가지고 다양한 치료적 원리가 나온다. 이건 뭡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냐에 대한 이론적 베이스를 근간으로 해서 그걸 이용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일종의 과학적 프로세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이후에 이전부터 있었던 형태주의라든가 뒤에서 보여드렸던 톨만의 어떤 이런 이론들이 인지심리학이라는 개념으로 나오고 요 시대가 50년, 60년이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든가 문제 해결이라는 개념들이 인지라고 하는 거로 나타나는구나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오고 요건 나중에 이제 현대에서는 신경과학과 통합된 형태로 더 나가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개념까지 이제 확장돼서 간다. 그러면서 인지신경과학의 시대. 그래서 요 시기가 보시면 이제 뇌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이 되는 시대로 가게 돼요.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인간의 경제 행동들을 보는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했죠. 커네만이죠. 심리학자인데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상을 받은 그러면서 비헤비어 이코노미 행동 경제학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건 지금도 계속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망 이론의 개념들이 이건 시험에 좀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단순히 대차 대조표 해가지고 물건을 사러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 요소들. 그래서 사람은 길 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웠을 때 내가 얻은 기쁨보다 내 10,000원을 잃어버렸을 때 더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이 구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상황 안에서는 확실한 거랑 안전한 쪽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엔. 근데 내가 손해가 많은 상황, 가진 게 별로 없고 잃어버릴 게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손실을 회피하려는 쪽으로 자꾸 보인다. 이런 식의 설명들을 합니다. 골자는 인간의 경제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이고 심리학적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개념들을 이제 설명하는 시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지신경과학이 지금 뭡니까? 인지신경이 신경과학이라는 개념과 맞닿으면서 발달하게 되고, 단순히 인간이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문화적인 형태의, 그래서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인 혹은 동물학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라는 거는 동물학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경험과 학습에 영향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 문화심리학만 딸락 써놨지만 요거와 이전에 사회심리학이라는 개념들 나중에 다루겠지만요, 개념들이 연관돼서 연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진화심리학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앞에 모든 인간의 설명을 하는 이론들이 현재의 인간이에요. 현대의 인간. 그렇죠? 우리가 진화론을 근거해서 행동주의에서는 동물 실험을 하지만 결국 그 동물들이 보이는 자극과 반응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진화심리학은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 진화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현대까지 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능이나 적응 양식들이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120만 년 전, 이전, 뭐 너무 멀리 가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60만 년 이렇게 과거에 지금과 유전자가 큰 차이가 없는 우리 조상 때부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물학적이면서도 심리학적이면서도 사회환경적인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현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개념의 심리학이 진화심리학이다. 그래서 뭐 모든 심리학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심리학이 시간을 짧은 단위의 인간을 본다면, 진화심리학은 긴 인간 인간사죠. 인간의 인생이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가 진화상으로 생겨난 이후에 오랜 기간에 만들어진 어떤 진화론적인 측면으로 사람의 심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많은 심리학들이 이제 발달하는데, 여기 뭐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뇌에 관련된 형태, 신경심리학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 심리학들이 이제 출현하고 있고, 뭐 요거는 그냥 추가로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통합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능에 관련된 인공지능의 개념까지도 지금 발달해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연구 방법론을 좀 볼 텐데요.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 좀 보시고 핵심 사항을 좀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실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원인과 결과, 이걸 X라고 그러고 Y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이걸 원인, 어떤 거에 의해서 어떤 거의 결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결과를 보죠. 얘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했을 때 직접적으로 이것이 원인이야라는 걸 찾는 것이 우리가 과학에서 정말 원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이 원인을 찾느냐? 이걸 알게 되면 이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조작하죠. 조작하는 걸 통해서 결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과학의 궁극적인 게 법칙을 찾고 법칙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그런 연구의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연관성을 갖는 게 실험 연구다.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연구는 여기 나온 것처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정해놓고 유해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인과관계. 이게 가장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요 독립변인을 우리가 조작하는 거, 이건 시험에 좀 나옵니다. 조작하는 변인을 독립변인이라고 하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를 종속변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독립변인을 조작하는 걸 통해서 종속변인이 영향을 받는 걸 가지고 요 영향이, 결과가 요 요인 때문에 돼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찾아요. 이걸 우리가 실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징은 가장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과학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실험 연구보다는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 변인이라는 연구를 많이 하는데 상관 연구가 상당히 좀 더 많습니다. 상관 연구는 원인 결과가 아니라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관계수라고 하는 R값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A와 B가 여기 이제 얘가 스마트폰 돼 있지만요. 뭐 요 얘보다 좀 더 좋은 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분들의 치마가 짧아지면 불황이 온다 이거예요. 이걸 확인해 봤는지 모르지만 전형적인 상관을 설명하는 이게 인과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 그러면 여자 치마를 늘리면 호황이 오겠구나라고 해서 여성분들의 치마 길이를 늘려요. 그렇다고 해서 호황이 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치마가 짧아지는 거가 불황과 이거 치마가 짧아지는 거를 우리가 하나의 변인으로 치고 경기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인과관계로 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요게 다른 변인들과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상관이 있는데 이 상관이 직접적인 상관이 아니라 무엇인가 돌아오는 상관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상관도 다양한 형태의 변인들을 보는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심리학적 연구들은 사실은 이렇게 실험 연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아는 변인들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는 사실은 더 많은 것이 상관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 모유를 먹이면 모인 아이가 IQ가 높더라. 그럼 모유를 먹인다는 게 마치 독립변이처럼 여겨지는데 연구를 또 해보니까 모유 먹인 어머니들이 교육열들이 높더라. 그래서 이런 건 또 매개변인이 중재변인이니 원인과 경과를 따지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접근들을 하죠. 이런 게 뭐 실험 연구와 상관 연구가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연구가 많이 되고 특히 상관 연구가 좀 많이 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요 두 개의 연구는 어떻게 보면 뭐 1대1은 아니지만 피험자들을 좀 많이 필요해요. 여기 나오는 통계적인 유의를 찾는다는 건 일정 숫자 이상의 관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피험자를 구하는 건 항상 연구하는 분들의 고민이에요. 심리학에선. 쥐들이나 원숭이들은 뭐 경제적인 부분만 된다 그러면 많이 구할 수 있는데 사람은 연구하기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인구 센서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면접하는 형태를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단일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보겠다라는 게 케이스 스타디, 사례 연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를 심층적으로 보고 요걸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통찰을 얻는 거예요. 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비유를 하면 바닷물을 다 먹어보는 거가 요 두 개라면 특정의 바닷물만 먹어보고 짜다라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봤더니 안 짠 곳이 있다 그러면 여긴 연구해 봐야겠구나라고 하는 형태로 활용이 되는 그리고 특히 임상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사례 연구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 그다음에 연구 방법이 원인과 결과를 찾거나 어떤 상관을 보거나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거로 보면 요걸 시간축으로 보면 시간을 따라서 쭉 가는 거 종단 연구. 그다음에 횡단은 요걸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세, 2세, 3세, 4세 공통점은 동일한 시대의 축을 두고 그 시대에 해당되는 집단 간의 비교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동시대에 10대가 느끼는 거, 20대가 느끼는 거, 30대가 느끼는 걸 연구할 땐 횡단전 방법 쓸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20살까지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두 개가 장단점이 있다. 장단점이 있죠. 횡단전 방법은 변화 과정,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종단적 방법은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연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경험에 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연구의 특성에 따라서 맞춰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각의 유형은 디테일한 건 한번 학습서를 통해서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임상 장면에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보고죠. 예, 면접도 사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고 질문지법, 예, 펜슬 앤 페이퍼라고 합니다. 여기 흰자에 적어놨는데요. 이게 좀 맥락과 좀 다를 수 있지만 대표적인 면접, 인간의 성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수많은 한 몇천 명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남녀를 만나서 알아본 거죠. 직접 물어보고.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성행동과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쇼킹한 레포트를 이제 책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성에 관련돼서 성혁명을 일으켰던 뭐 내용이라고도 얘기되는 이게 전형적인 면담을 사용한 거예요. 이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죠. 혹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심리검사에서 학습을 하시겠지만 설문지 중에 뭐 MMPI라든가, 예, G2를 많이 쓰죠. 그다음 뭐 SC도 그렇고요. 이렇게 응답을 할 때 읽고 답하는 형태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 자기보고법에 해당이 됐죠. 그 다음에는 실험, 이건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통제되는 환경에서 우리가 컨트롤한다고 해요. 그래서 독립변인을 조작해가지고 종속변인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감기 약을 개발했어요.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약을 먹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기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럴 때 처치되는 거, 처치변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조작변인이라고 하고 요거를 독립변인, 보통은 X 이렇게 얘기하고요. 병이 낫냐 안 나냐, 이게 Y, 종속변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독립에 종속돼 있다고 하는 그 외에 중간에 요거를 조절하는 건강 상태라든가, 예, 조절 변이 있어요. 식사 습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쵸? 그다음에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나이라든가 체질이라든가 이런 가외, 이걸 외생 변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 껴버리면 정말 이게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약에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외생 변수로 언급되는 게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예, 너 약 줄 거야라고만 기다려요. 웨이팅 리스트라고 하는데 대기하도록만 해도 효과가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래서 실제 약이 어때야 됩니까? 효과가 훨씬 통계학적으로 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럴 때 우리가 독립변인을 적용시키는 집단을 실험 집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 처치를 받는 집단, 그 다음에 독립변인의 통제 집단은 이런 처치를 받지 않고 처치를 받은 집단과 비교하는 집단을 우리가, 예, 통제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면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럴 때 A는 처치를 해요. 그래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B는 처치를 않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처치를 하고 여기는 처치를 안 하게 됐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이 집단 간의 결과가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요거 차이 검증이라고 보통 얘기되는 통계학적 기법이 달렸는데, 요런 차이를 보는 건데, 이게 처음 겠을 때 피어슨이라는 통계학자가 농업에서 이런 땅이 두 개가 있을 때, 예, 여기는 농약을 쳐요. 근데 어떤 땅들은 농약을 치지 않아도 재배가 잘 될 수도 있죠. 우연하게. 예. 그래서 이 비료가, 농약이 비료라고도 하고, 예, 뭐 상관없습니다. 비료라고 하겠습니다. 비료를 준 땅과 주지 않은 땅에 같은 밀을 심었는데 농작물이 생성되는 양이, 예, 치지 않아도 농작물이 많이 풍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비료를 준 게 이렇게 우연하게 농작물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많이 나와야겠죠. 요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확률 통계학적인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요게 농업 실험이 사실은 실험의 처음이라고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독립변인, 비료를 치지 않은 요런 집단을 우리가 컨트롤한다. 그래서 통제 집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요걸 기준으로. 예. 그래서 어떠한 처치를 받지 않는 것도 굉장히 실험에서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시험 대비해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심리 통계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약간 까다로운데 다행인 건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필기에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와 답을 형식적으로라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합격하실 것이다.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다. 자, 개념들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한국인이 총 몇 명이야 이렇게 조사할 때를 우리가 한국인의 집단을 이렇게 모집단이라고 해요. 전체예요. 근데 이 전체를 확인하는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가 쉽지 않죠. 인구 센서스 같은 경우 전국에 있는 3학년 아이들 남녀 아이들의 키가 몇인지 계산하고 알아보려면 사실 다 조사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안 하고 마치 이전 강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바닷물 전체가 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 먹어볼 필요가 없이 특정한 데만 골라서 먹을 수 있죠. 이렇게 특정한 영역에만 골라서 요구하는 거를 표집이라고,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표집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표본이라고 하는데 샘플이라고 하는 걸 꺼내는 전체의 과정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단위를 표집이라고 해요. 샘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럴 때 요거는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뒤에도 나오는데 요 과정들을 한번 보시고 확률 표집이 있고 무작위 추출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샘플링은 3학년 아이들을 고를 때 이 아이들이 우연하게 뽑힐 확률이 동일해야 되는 거죠. 특정한 아이들만 골라서 하면 그렇죠. 비확률 표집이 되고 확률 표집은 뽑을 때 랜덤이라고 하는데요. 우연하게 뽑힐 확률이 다 비슷해야 돼요. 100명 중에 한 명을 뽑는다 그러면 확률이 다 100분의 1이 돼야겠죠. 0.01이죠. 0.01이군요. 0.01의 확률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게 샘플링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집을 하게 되면 이것도 시험에 조금 나오는데요. 할 때마다 이 값들이 약간씩 전체가 다 아니기 때문에 여기처럼 모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학년 아이들의 키를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특정 지역, 어디 시골에 있는 낙도의 아이들 혹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만 뽑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전체 아이들의 키가 작아져 버리는 게 되죠. 혹은 너무 영양 상태가 좋아서 키가 다 커요. 그래서 샘플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게 됩니다. 뽑을 때마다 이건 우리가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샘플링 할 때마다 달라지는 특성들이 있겠죠. 이렇게 우연하게 나타나는 오차를 우리가 표집 오차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표본의 크기를 5명 뽑을 때 평균값과 500명을 뽑을 때 평균값 중에 뭐가 더 안정적일까요? 당연히.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표준 오차가 줄어든다. 이건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이랬을 때 표본 추출 방법이 시험에 좀 나옵니다. 그건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확률 표집이 있다. 이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의 차이는 여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요거 자체들이 체계적으로 표집을 하든 층화해가지고 층을 나눠서 표집을 하든 그룹으로 표집을 하든 그 안에 나와 있는 개체들은 다 확률이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랜덤하게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몇 프로로 나올지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군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지역을 서울 지역, 부산 지역 이렇게 하더라도 이 안에서 10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이 100명들이 나올 확률은 동일합니다. 예측 가능해요. 근데 비확률 표집은 연구 성격상 피험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확률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목적지향적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화라고 하는 문제가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영구적인 측면에서 눈덩이 표집 같은 게 전형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동성애인 분들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을 때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수소문해서 동성애인 분을 만나가지고 연구해요. 그 다음에 이분에게 어때요? 소개를 받는 거예요.
이건 벌써 어떻습니까? 사람 중에 확률상으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비확률적이죠. 제가 임의로 가요. 예. 유의 표집도 연구자가 개입해서 하는 거고 할당 표집도 특정한 사람들만 고르는 거예요. 편의 표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네 가지 개념들 디테일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되 여기까지 시험에서는 다음 중 확률 표집이 아닌 거, 다음 중 비유 확률 표집이 아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 참고로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예요. 심리학적인 내용이라서 길게 설명드리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네 가지의 척도가 있다. 이 척도들은 우리가 사람의 심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 자, 공격성이라는 거가 이러이러한 거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끔씩 나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다 라는 설문에 측정을 하는 각각의 자들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심리학적인 성향과 특징들은 절대값이 없죠. 요거는 물리학에서 가능한 측면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심리학으로 보면 나이, 소득이라든가 뭐 어떤 거의 빈도는 이론상으로 어떻습니까? 0이 존재하죠. 그런데 심리적인 것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IQ 같은 거는 0 IQ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 0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분류하는 거 성별이냐 전공이냐 등번호 뭐 예를 들면 이게 숫자 여기서 나오는 등번호 같은 경우 뭐 10번이라고 하는 거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떤 사람을 대신하는 이름이에요. 그걸 그냥 수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명명척도는 계량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게 왜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죠? 종교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몇 명인지 파악하기일 때 이런 게 명명척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서열척도는 순위는 있어요. 순위가 있다고 가정이 되는데 그 순위 간의 간격이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석차 1등과 2등이 등수는 있지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놨지만 실력 차이가 진짜 얼마나 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등간은 온도 같은 건데요. 절대적인 값은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여기 말하는 소위 연산은 불가능한데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어요. 일정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그래서 마이너스 10도와 0도는 마이너스 10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온도를 들었지만 온도 같은 경우는 켈빈 온도 같은 경우는 절대 0도가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딱딱 비교가 가능한데 요거는 양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의 어느 정도의 양의 차이만을 파악하지 그것이 얼마나 질적 차이가 있는지 파악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심리학자들은 요거를 그냥 숫자가 연속된 거냐 불연속이냐 가지고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 네 가지 척도가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예를 좀 정리해 두시고 자주 출제되는 영역은 아닌데 기본적인 사항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 요건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신뢰도는 심리학에서 설문지를 개발했을 때 측정할 때마다 일관되게 측정이 되느냐에 대한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재검사는 뭐예요? 2번에 거쳐서 하는 거죠. 이랬을 때 두 개의 점수가 너무 차이 나요. IQ 검사를 만들었는데 일주일 전에 보통 6개월 단위로 합니다. 6개월 전에는 100이었는데 6개월 후에 다시 했더니 200이 돼요. 이건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죠. 신뢰도가 떨어진다예요. 동형 검사는 유사한 두 개의 검사가 서로 같은 값을 비슷하게 나타내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반복적으로 측정을 하진 않았지만 유사하게 일관되게 지금 측정을 하고 있구나. 내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문항과 문항강 내가 우울증에 관련된 문항을 10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질문에 해당되는 값이 어떻습니까? 우울을 묻는다 그러면 어때요? 서로 비슷한 값이 나와야겠죠? 전혀 엉뚱한 값이 나와서는 안 되죠. 이렇게 문항 내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는 것.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반분 신뢰도 해가지고 반으로 쪼개요, 문항을. 앞에 오신 문항, 뒤에 오신 문항이 서로 같은 걸 측정한다 그러면 신뢰롭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쵸? 상관이 유사하게 나오겠죠. 크롬바와 알파는 모든 문항들 하나하나를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관성 계수. 예. 그래서 이 문항의 점수가 높다 그러면 이 문항과 관련해서 비슷하게 높은 문항들이 많아야겠죠. 이 값을 다 계산하는 거다. 크롬바와 알파. 그래서 상관계수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그다음에 타당도는 심리학의 측정 개념들이 사실은 이렇게 정의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걸 측정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충동성이란 개념이 있다고 했을 때 충동성을 밥 많이 먹는 거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 엉뚱하게 측정하게 되겠죠. 밥 많이 먹는 사람은 신뢰도 있게 밥 많이 먹는 걸 측정했을 때 매번 많이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매번 같은 값이 나오겠죠. 측정하는 도구가 있을 때. 그럼 이건 신뢰가 높기 때문에 타당도가 높다. 그건 아니에요. 무엇이냐? 충동성을 왜 밥 먹는 거로 측정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측정 도구가 측정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느냐에 관련됩니다. 이랬을 때 여기 앞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인 타당도, 중고 타당도가 있는데요. 요 디테일한 내용들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핵심은 타당도는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연구하고 있느냐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간혹 시험에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적 타당도는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실험 자체에 있어서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연구를 하느냐고요. 외적 타당도는 이 연구가 다른 상황과 외부에 얼마나 다른 실험에서도 일관되게 나오냐는 거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저해하는 요인들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요건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깊이 있는 어떤 공부는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요인, 역사 요인, 시간이 우연하게 어떤 사건이 터지는 거 이것들은 뭐예요? 실험 자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외적 타당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장소에서 실험했을 때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 영향을 주는 건데 어떤 집단의 대표성 내가 지금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의 우울감을 연구한다 그러면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이 실험 자체에서는 이런 영향들이 저해 요소로 있을 수 있고 이 실험을 다른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걸 연구했다 그러면 미국에서 연구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미국 사람들이 나타내는 이 충동성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우울이라는 게 한국인과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조사 반응. 이 실험을 하는 거에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저해 요소로 요 두 가지라도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소 여기에 해당된다. 요 두 개를 묻는 시험이 나오니까 항목은 꼭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료가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이 통계에서 분포를 보는 거에 있어가지고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 집단을 대표하느냐가 통계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자료의 분포 정도로 범위, 분산, 표준 편차, 사분 편차 등이 이제 보이는데 그 중에 요건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중심으로부터 어떤 집단이 얼마나 몰려 있는가예요. 그래서 평균치는 수학적인 산술적 관계예요. 모든 걸 다 더한 다음에 나누는 거죠. 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각각에 해당되는 평균값이 전체 집단의 평균이 나오죠. 중앙치는 값들을 쫙 늘어났을 때 키가 150부터 180까지 있다고 하면 151도 있고 152도 있고 그렇겠죠. 이럴 때 여기에 딱 중간에 해당되는 값이 있어요. 2분의 1로 딱 나누는 그 값이에요. 최빈치는 자주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랬을 때 150에 해당되는 사람이 50명, 20명, 10명, 180은 2명. 이럴 때 가장 많은 사람이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 그래서 중심 경향치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한 원리는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걸 우리가 집단이라고 그러죠. 그룹이라고 얘기되는 집단. 이 집단을 하나의 값으로 대표하는 값이라고 보통 얘기도 해요. 이랬을 때 어떤 값이 그 집단을 대표하느냐고 했을 때 중심 경향치를 가지고 보고 세 개가 있다라는 건 정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발달 심리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은 심리학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은 익숙한 부분들이라 제가 핵심 사항만.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이 좀 자주 나오는데요. 피아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그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나눴다라는 걸 조금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 감각 운동기에 해당되는 거 대상 연속성의 습득이다. 요거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2세쯤 되면 뭐예요? 엄마가 있다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전 조작기는 조작하기 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형도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측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는 어떤 거에 대해서 추상적인 사고를 하진 못하고 구체적으로 사고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존 개념, 이거 여러분 많이 실험에 이렇게 된 거와 이렇게 된 거가 있을 때 여기 들어가 있는 양과 이게 동일하다는 거를 같은 거라면 이해하는 아이다. 그 다음에 서열을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체적은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영어로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콘크리티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딱딱하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개, 고양이가 있다고 했을 때 개와 고양이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형식적 조작기에 사유를 한다 그러면 포유류예요,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구체적인 사고라고 얘기하는 여기서의 구체적은 뭡니까? 개가 구체적이라는 게 포유류 중에서도 털이 있고 이런 맥락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형태로 추상화되지 않은 형태. 그건 뭡니까? 다리가 4개예요. 꼬리가 있어요. 털이 있어요. 눈이 2개예요. 수염이 났어요. 이런 식의 설명, 구체적이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러니까 이거 비교가 되시죠? 형식적 조작기는 포유류예요. 야생동물이라는 개념은 좀 그렇게는 않지만요. 진화상으로 와 있어요. 이런 식의 추상적 개념이 형식적 조작기의 개념이라면 구체적 조작기는 다리가 4개예요. 이런 의미의 구체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추상화시키는 주순, 그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수준까지 되어 있더라. 그래서 피아제 이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최근 연구들 중에는 피아제 이론을 이제 벗어나는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자격에 관련된 거니까 맥락 안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 장단점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시험에 조금 언급되는 내용들이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하위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좋지만 요 단계는 조금 정리해 두십시오. 심리 성적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리비도라고 하는 게 프로이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에너지죠. 이게 꼭 성적 에너지만으로도 아니고 창조적인 뭔가를 만드는 거로도 언급을 하는데요. 이 리비도가 신체 영역을 따라서 발달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18개월 정도 입, 구강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변 훈련하는 항문기, 그 다음에는 남근기, 우리가 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남근기, 요때 부모, 이성 부모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갖는데 그래서 엄마에 대한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나보다 힘센 아버지로부터 위협을 받는 그때 생기는 컴플렉스를 오디푸스 컴플렉스, 디테일한 부분들은 교재 안에서 좀 그다음에 반대로 여자아이가 아버지에게 갖는 어떤 사랑의 감정, 사실 더 정확하게는 약간 성적 개념으로 프로이드는 설명했는데요. 그것이 엄마에 의해서 좌절되면서 갖는 컴플렉스를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 둘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을 가지고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요 시기가 지나고 동일시라는 거로 넘어가고 나면 잠깐 편안한 시기가 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어른이 되는 사춘기, 생식기, 혹은 요걸 성기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요 시기가 온다. 그러면서 이성에 대한 발달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슨 이론이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분석가예요. 그리고 심리학자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프로이트의 앞에 나온 이론을 그대로 이론적 틀을 가져와서 자기 나름으로 확장을 시켰어요. 그거를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노년기까지 포함시킨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나오는 표만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 심리사회적 미덕은 요 발달 단계에서 위기가 얘가 신뢰감을 가질 것이냐 불신감으로 갈 것이냐라는 이런 성취해야 되는 발달의 과업이 있는데 신뢰감을 형성하게 될 때 얻어지는 긍정적인 덕목들이다. 요걸 심리사회적 미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아기, 걸음마기, 학령전기, 아동기, 청소년기까지 가면 프로이트 발달 이론은 끝인데 이분은 청년기, 초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까지. 사실은 이제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도 이제 세분화될 텐데요. 이게 이전의 이론이니까 이제 노년기까지 되어 있고 특히 청소년기는 정체성 대 역할 혼미에 대한 개념. 요거 표로 요건 잘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인스워스 같은 분은 이제 약간 사회심리학적 맥락인데 이전에 정신분석 이론이 어떻습니까? 애착 이론으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리비도, 엄마와 자식 관계를 리비도라든가 컴플렉스의 개념으로 좀 봤다. 뭐 어떤 이 정신분석적인 설명으로 봤다 그러면 이 에인스워스는 부모 자식 관계의 개념을 심리학 용어인 애착 이론으로 봤어요. 그 이전에 뭐 볼비라는 분이 있어요. 존 볼비라고 하는 이분은 분석가인데 이분은 정신분석적 개념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본 게 아니라 심리학의 애착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에인스워스는 요거를 갖다가 애착 가지고 특의 안정과 불안정 애착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안정 애착은 애착이 잘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아제에서 얘기하는 대상항성성이 굉장히 잘 갖춰져 가지고 쉽게 떨어지고 잘 놀고 없어도. 그런데 불안정 애착은 뭐예요? 엄마와의 아기와의 관계가 안정하지 못한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 가지가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회피, 저항 이렇게 나누고 회피는 뭡니까? 내가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 못 받고 버려진 듯한 느낌을 가졌을 때 그런 경험을 하기 싫어 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 조금 과장된 거예요. 어쨌든 양육자가 와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회피하는 겁니다. 자꾸 제외할 때. 이게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반응성 애착장애 이런 장애가 있는데 그건 이상심리학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아예 화를,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다가가다가 불안정 애착인데요. 엄마가 안아주려고 하면 뿌리치고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요 에이소스의 애착 유형은 이거는 뭐 추가적인 얘기지만 작동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워킹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성인이 돼서 남녀 관계의 유형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 개념들 용어들은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 심리학의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기출 문제 위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마음 이론은 뭡니까? 이게 무슨 이론이 아니라 4세 정도의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 신념 등이 있다. 틀린 믿음의 개념이 조금 여기 시험에 좀 나오는데요. 타인이 뭔가를 잘못 믿고 있구나까지 아는 능력이에요. 그거까지 예측하는 능력이 우리가 틀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둘 다 어쨌든 마음 이론이다. 셀리 앤 테스트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컷의 만화입니다. 셀리라는 애와 앤이라는 애를 만화를 보는 거예요. 아이가 보고 나서 만화에 나오는 인물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지고 만화에 나오는 인물의 상황을 아이가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마음 이론을 얘가 형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각각
여기서 말하는 젠더는 심리 사회적 성이죠. 저거에 대칭이 되는 성, 생물학적 성을 우리가 섹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는 여자나 요게 의미하는 거는 생물학적 성이고 젠더는 성 역할의 개념에 좀 가깝습니다. 요게 일치하기도 하고 약간 불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젠더에 관련돼 가지고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는 하고 가지는 어떤 도식이라는 건 뭡니까? 피아제가 얘기한 쉐마의 개념인데 어떤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교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키브로로스의 죽음의 5단계 이게 자주 언급되는 문제는 아닌데 혹시 모르니 자 처음에 어떻습니까?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죽음에 관련된 어떤 병을 걸렸다 그러면 처음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런 게 걸려서 화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타협해요. 이렇게 하면 방법이 있을 거야 하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어떻게 됩니까? 심하게 좌절하고 슬프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로 간다. 이게 이제 죽음에 관련된 개념이기도 한데요. 트라우마도 이런 형태로 경험한다. 이렇게 또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격 심리학의 내용들, 이것도 조금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막 다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런 측면은 깊이 공부할 때 좀 하시면 되고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뭐 얄팍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기능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출문제 위주로 개념만 딱 정리를 해두시면 필기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 자, 성격은 영어로는 이제 퍼스널리티라고 그랬죠. 예, 예전에 이걸 인격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성격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자, 이건 뭡니까? 행동 양식이에요. 계속 패턴화돼서 나타나는. 그래서 일관성이 있고 그 사람 개인의 어떤 경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은 이 세 가지 특징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일관돼야 돼요. 변덕스럽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이 사건에서든 일관되게 나타나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안정적이에요. 들쑥날쑥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나이 먹어가면서 달라지고 물론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특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 사람 고유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참 이 세 개 개념이 여러분 조금 사유가 있으신 분이란 표현 좀 그렇고요. 이렇게 조금 보면 의아하게 느끼실 분도 있어요. 공통적이고 안정적이면서도 그 사람만의 독특함이 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예측 가능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면서도 그 사람 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또 특성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분류할 때 성격 유형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주 단순하게 표현드리면 타고난 거, 그다음에 환경, 유전적 요소, 요거를 유전과 관련된 성격의 특징을 우리가 기질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리고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경험으로부터 아까 말한 패턴이 나오는 걸 우리가 합쳐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르몬 얘기하지만 사실은 신경전달 물질들, 뇌가 만들어지는 각성의 수준들, 유전자. 그래서 갓난아이, 쌍생아 보면 기질이 비슷하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아이들 그 산부인과나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쫙 처음에 그렇게 하죠. 이렇게 봤을 때 동일한 환경인데 태어난 지 뭐 이틀 된 아이들끼리 놔둬도 어떤 아이는 심하게 울고 어떤 아이는 정말 분유만 줘도 조용하게 자고 어떤 아이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아이들 보고 야 얘는 성격이 나빠 얘는 성격이 급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차이가 나타나는 건 무엇 때문이냐? 생물학적 요소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부모와 함께 혹은 주변 환경과 함께 상호작용하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은 사실은 굉장히 연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성격이 있냐 없냐까지도 논쟁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격을 정의 내릴 때 시간에 관련해서 일관된지 환경에 대해서도 적응적인지
그다음에 개인의 독특성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잘 정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자주는 아니지만 이거 좀 정리해 주십시오.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성격의 유형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도적이고 하나는 반응적이고 하나는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서로 대칭되는 거죠. 자, 유도적은 뭡니까? 어떠한 기질이 까탈스러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엄마가로 하여금 신경질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거나 과잉보호하는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개념이에요. 이건 꼭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인도 마찬가지죠. 수동적이고 우존적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되게 지배적이고 결정을 해주는 형태의 자극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반응적인 건 뭡니까? 개인별로 환경 자극에 대해서 다른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자극이 들어왔을 때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기차 시간이 늦었을 때 그 기차 시간 늦은 거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죠. 주도적인 거는 어떻습니까? 그 환경을 스스로가 선택하고 구성해 나가는 어떤 상호작용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적이냐, 주도적이냐, 유도적이냐, 요 세 개의 개념들 정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핵심 사항이 어렵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정리를 해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원초와 요걸 이드라고 보통 얘기해요. 요건 그림으로 보통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나누죠. 이 크기가 심리의 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가장 밑에 이드죠. 요건 이제 무의식적인 요소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요 중간에 에고라고 얘기되는 자, 제일 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초자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심리가 무슨 위아래가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이 사유를 할 때 3차원적인 공간 안에 있는 사유를 좀 하는 본능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드는 저 밑에 지하 같은 곳에서 깜깜한 곳에서 있는 도저히 내가 뭔지 알지 못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심리 에너지의 저장고고 얘는 쾌락만 추구한다고 프로이트는 설명합니다. 이게 성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대칭되게 요 초자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규범이라든가 가치, 그래서 뭔가를 막 오줌을 아무 데나 싼다 그러면 뭐 배변을 혼내지는 않지만 요즘은 혼이 나거나 남의 물건을 어렸을 때 모르죠. 구분 없이 훔쳤더니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고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되지 말할 것들을 갖다가 배우죠. 인간의 본성과는 약간 벗어날 수 있지만 인간끼리 살아나가는 어떤 규칙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이상화되거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면화하는 이게 슈퍼에고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 안에는 프로이트가 볼 때 뭡니까? 이 초자라 그러죠. 모순된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에너지처럼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얘는 어때요? 해설 안 되게 이렇게 자꾸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중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요게 자아고, 자아는 현실의 원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드는 쾌락 원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초자는 완전한 이상적인 거, 규범적인 걸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심리적으로 복잡하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도덕적 요구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이드의 욕망을 자아가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와 프로이드가 연구를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방어기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자아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에고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28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이거 표로 정리해 놓은 거는 많이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다 하실 필요는 없고 몇 가지만 핵심 사항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 깊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투사예요.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되는데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방어기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부정적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긍정적인 것도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안에 있는 게 밖에서 보인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분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했을 때 너무 과하게 내가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프로이드는 안에 비슷한 게 있는데 밖에서 보이니까 마치 무의식중에 들킨 것처럼. 예.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방어 기제는 다 내가 그런지 몰라요. 방어 기제가 있는지. 그래서 무의식적이에요. 한두 개만 빼면 모든 방어 기제는 내가 그러고 있는 걸 모릅니다. 정신분석은 요걸 갖다가 이해하는 거예요. 찾아내고 통찰을 주는 거죠. 아, 상대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 마음이 나한테 있구나. 예, 투사. 그다음에 뭐 해리, 부인, 억압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주지와 합리화. 예, 이것도 여러분들 뭐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제가 이건 설명을 다 드리진 않겠습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승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성숙된 방어 기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발린트라는 분석가가 이걸 또 디테일하게 구분했는데요. 병리적인 방어 기제, 예, 신경질적 방어 기제, 건강한 방어 기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승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영화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 용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승화의 개념, 요거 건강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들은 한번 보시고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몇 번 보시면은 방어 기제 정리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한테 크게 어렵진 않을 거다.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 예. 동일시 같은 거 그냥 언급을 좀 해드리면 우리가 오디푸스 앞에 나왔죠. 컴플렉스나 엘렉트라 컴플렉스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흉내내는 거. 아버지와 내가 같구나. 그래서 내 내면에 일치감을 만들어 나가는 거. 딸들 같은 경우는 엄마를 흉내내거나 동일시라고 하죠. 이걸 통해 가지고 엄마가 경험하는 게 내가 경험하는 거고 또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거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그 시기를 넘어가면서 잠복기로 들어간다. 이럴 때 사용되는 방어기 중 하나. 그래서 이건 뭐 동일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컴플렉스에만 나타나는 건 아닌, 여러분 이해하실 땐 그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을 닮고 싶다든가 누군가 이렇게 우리가 닮고 싶은 인물들이 있죠. 그럴 때 나타나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사람을 추앙하게 되고 비슷해지려고 하는 거, 동일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흉내내는 것도 일종의 동일시의 개념들이 좀 들어갈 수 있죠. 제가 이제 뭐 약간 드러나는 건데 우리가 일상 안에서는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이렇게 닮은 듯한 행동들을 해요. 이런 것들 동일시다. 나머지는 좀 저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본주의. 자, 현상학적 이론 말씀드렸죠. 정신분석이 과거를 뒤지고 막 이렇게 본다면 현상학적 이론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현상학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이해하자라고 이렇게 조금 아주 단순화시켜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랬을 때 인간관이 정신분석을 제가 비유적으로 좀 쓰는데 정신분석의 인간관은 어떻습니까? 무의식, 이드의 욕망에 휘둘려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이드가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항상 파도 치듯이 오는 거를 잘 관리한 사람이에요. 잘 관리하는. 근데 이 자체가 뭐예요? 어두컴컴한, 뭔가 더럽고 침울하고 본능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도 써요. 프로이트의 인간관은 비극적 인간관, 부정적 인간관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로저스나 여기 특히 이 인본주의 마슬로우 같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예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인간은 현재 스스로 자유와 책임을 지고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원이 리소스가 내면 안에 보유되어 있다.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심리 무엇이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경험하는 이 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간은 통합적 존재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드만 있거나 몸만 있거나 심리만 있거나 정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 이런 개념은 게슈탈트랑 비슷하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목적이 있고 성장을 추구하고, 예. 그래서 요 현상학적 인본주의 이론은 이게 제가 앞에서는 강의 안 했지만, 예, 긍정심리학의 또 연구로 발전하게 됩니다. 긍정심리학, 그다음에 뭐 초개화심리학 이렇게, 예, 초현실의 초개화, 잠재력을 가리는 극단적인 형태의 개념까지 이렇게 좀, 예, 가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이렇게 빨간 부분인데요. 현상학적 장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이 어떤 실체로 딱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주변의 환경과 일종의 하나의 필드처럼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내담자와 치료자는 이 장과 장이 만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중에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있다. 전반적 인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 이걸 우리가 자기라 그래요. 자아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영어로는 뭐 자기를 셀프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 자아는 에고라고도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학자마다 요거는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교재 뭐 다른 교재도 보시면 요걸 섞어서 쓰는데 사실은 나누면 조금 엄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로저스는 요걸 에고의 개념보다는 셀프의 개념으로 설명을 좀 한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굳이 또 엄밀하게 나누면 자아는 내가 나인 걸 의식하는 영역이고 자기는 내가 모르는 나까지 포함하는, 그렇죠? 무의식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인식 못하는 영역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하는, 예, 부분이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기랑 내가 경험하는 자기가 불일치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기게 합니까? 그렇죠. 이상적인 나와 실제의 나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일치시켜가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왜 일치하지 않느냐? 내가 경험하는 이 경험을 내가 개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든 인정받기 위해서든 나의 경험을 무시하고 그걸 따라갈 때 괴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불안과 불만족을 야기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자아 개념이 중요하고, 예, 개념들 여기 설명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기 잠재력도 알고 잠재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예, 그다음에 자기와 유기체적 경험. 이 유기체라는 거는 단순하게 인간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다 포함하는, 예, 이건 약간 행동주의적 개념과도 연관이 되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자기와 주변 환경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과 일치하는 경험, 예, 그다음에 완전히 개방적이고 판단하고 나누고 이게 아니라 유연성을 의미하죠. 그다음에 실존적인 어떤 가치 기준이라든가 틀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현재 벌어지는 실질적인 거에 마주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좀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좀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인본주의 하면 자주 나오는 게 이 매슬로우. 인간은 5개 욕구가 있다. 그리고 밑에 욕구들이 채워져야만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 예, 이렇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게 먹고 살아야 되죠. 예. 교재에 보면 윌리엄 글래서의 현실 치료 이렇게 있는데 그 개념과도 좀 유사한데, 현실 치료는 5개의 구성 요소가 바퀴처럼 있는 거고 요건 약간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실 치료의 개념, 글래서의 이론은 여기 요약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 생존 욕구, 이제 생리적 욕구예요.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제 추상적으로 가면 경제적 안정까지 가고, 요게 되면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와 애착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존중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존중 및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예.
마슬로우 이론은 뭐 이게 뭐 틀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조금 요거보다 좀 진화된 형태의 반드라의 이제 자아존중감의 개념이 사실 요 이론을 조금 대체하는 맥락이 있는데 여전히 뭐 인간의 행동들을 설명할 땐 특히 이 뒤에 또 배우겠지만 이 모티베이션 동기에 관련해서는 요거로 설명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요건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용어 중심으로 그냥 개념을 딱 정리하고 문제 나왔을 때 체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특질 혹은 특성이라 그래요. 요게 이제 뭐 성격 요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올포트와 카셀이 주로 나오는데 이 특질이 영어로는 트레이트예요. 근데 요 말은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격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 특질이라고 하는 거는 기질의 개념도 들어가고요. 성격의 개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왜 성격이라고 안 하냐 하면 성격이라는 용어가 갖는 일반적인 너무 대중화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조금 제가 생각할 때 과학적 용어로 만들기 위해서 이 트레이트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특질 이렇게 하고 특성이라고 하는데 특질하면 좀 더 기질과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생물학적 느낌을 갖고 특성하면은 이게 너무 또 협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트레이트를 그냥 영어를 갖다 원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그쵸? 아들이 엄마 좋아하는 컴플렉스 이렇게 번역을 안 하는 것처럼 원어를 쓰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러한 개념상의 약간 미묘한 차이 때문에 요 용어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고 올포트라는 학자도 그렇고 카테리라는 학자도 그렇고 문화적인 현상이나 심리적 현상과 더불어서 성격에 해당되는 기질에 해당되는 개념까지 섞어서 설명을 해버리니까 이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씩 헷갈립니다. 그러니 요거는 용어 중심으로 딱. 자, 올포트는요 공통 특질이라는 게 있다. 이건 뭡니까?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비슷한 경험,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살아남았으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사회, 태도, 언어 사용 등이 유사해. 그럼 예를 들면 민족성에 관련돼서 일본 분들은 뭐예요? 뭐 축소지향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아기자기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한국 분들은요.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양의 라틴이다. 뭐 우리가 냄비긍성이라고 해서 좋게도 쓰기도 하고 나쁘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민족적으로 약간 다른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이런 걸 공통 특질 이렇게 해요.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격하면 개인을 구분하는 이런 독특성의 개념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그다음에 개별적인 특질이 있는데 이건 개인이 갖는 특징이고 여기에는 주, 중심, 2차 특질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 특질은 어떤 사람이 개인 삶 전체에 관련돼서 나타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면 슈바이처라는 분이 보이는 어떤 개인의 성향, 간디가 보이는 이런 개념들을 주 특질이라고 하고 중심 특질은 어떤 특질이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듯한 핵심되는 주요한 어떤 요소들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빅5 이론으로 발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 설명드리기가 되게 복잡하고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 그냥 요 중심 특질은 대개 한 5개에서 10개 정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간에게는 상당히 일반화된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중심 특질이라고 올포트가 얘기했다. 이건 개별 특질에 들어간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특질은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거, 근데 일반적인 게 아니라 덜 일반적이고 덜 일관적인 특성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거 비유가 좀 극단적이지만 불이 났을 때 다 사람들은 조급한 형태의 행동들을 한다. 그래서 그렇죠? 일관적이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나타나는 어떤 특질에 좀 가까운 게 2차적 특질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텔도 특질 이론, 특성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자, 요게 보편성을 구분을 해가지고 공통적이냐 개별적이냐 이건 앞이랑 비슷하죠. 공통적인 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씩은 있는 거예요. 개별은 뭡니까? 소수의 사람만 가진 한 개인만 갖는 특질들이고
그다음에 이 특질이 안정된 거냐 연속적이냐를 가지고 또 구분을 하면 표변 특질이라는 건 이 특질이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행동 요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를 잘 낸다든가 목소리가 크다든가 고요하게 있는다든가. 근데 요런 특질을 만들어내는 배우에 있는 16가지의 경향들, 요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연속적이고 단일한 성격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카테는 그 외에 뭐 능력, 기질, 역동 해가지고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개념별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떤 목표를 수행할 것인가, 능력에 관련된 거예요. 요건 사실은 약간 뭐 지능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도 관련돼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꼭 요거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수행하는 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기질은 생물학적인 측면이죠. 스타일과 정서 상태. 그래서 보통 정서적 요소가 기질적 요소와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역동적인 특질은 어떤 사람의 뭐 동기라든가 흥미라든가 야망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요소다. 이건 이제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요 카텔이라는 분은 이러한 성격 특질들을 소위 말하는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통계학적 방법으로 조금 적용을 했어요.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요것만 설명드리고 간단히 좀 쉬도록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사전을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의 성격을 설명하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조급하다, 충동적이다, 차분하다. 요 단어들 3,400개 정도 되는 단어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요것들을 통계학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어떤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비교해 가지고 묶음으로, 그래서 이걸 요인이라고 그럽니다. 공통적 요소들을 뽑아봤더니 사람들은 요 뒤에 나오는 요러요러한 특징들이 있더라. 특히 요 공통적인 요소들에 해당되는 근원적인 게 16가지가 있더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성격, 카텔의 성격 이론은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어떤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인간의 성격을 좀 정리한 내용이다. 유형을 구분해 놨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